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바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이야기는 늘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옵니다. 평온한 하루 한가운데서 이유 없이 가슴이 조용히 조여오는 순간처럼 말이죠.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호기심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 이건 그냥 영상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먼저 스쳤을 거예요. 손바닥의 M 표식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증거라기보다 오래전부터 작동해온 신호에 가깝습니다. 마치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만 반응하듯 어떤 말들은 아무에게나 닿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를 자극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숨을 조금 천천히 쉬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미묘한 집중, 그 조용한 긴장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이 메시지가 지금 하필 당신에게 닿았는지, 그 이유는 다음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 전 우리는 당신에게 이 메시지가 왜 지금 도착했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 봅시다. 역사를 돌아보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름은 언제나 거대한 사건들과 함께 언급됩니다. 전쟁, 재난, 제국의 몰락. 사람들은 늘 바깥 세상의 붕괴에만 시선을 고정해왔죠.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의 가장 깊은 층은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부분은 모두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계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영혼들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며 눈에 띄지 않게 버텨왔고 늘 세상의 소음에 쉽게 지쳐버리던 사람들. 그는 그들을 침묵의 봉인을 지닌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안쪽에서 작동하는 감각을 가진 존재들이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숨겨진 구절들은 미래를 맞히기 위한 퍼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안내문에 가깝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기보다 누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글이 추상적으로 보였고 의미 없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늘 주변의 분위기와 감정을 먼저 느껴버리는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이 잃어버린 예언은 위협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당신이 왜 늘 세상과 어딘가 어긋나 있다고 느껴왔는지, 왜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책임감을 동시에 짊어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향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중심 연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일까요? 많은 해가 오고 갔지만 이 연도만큼 반복해서 언급되는 시점은 드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전환은 달력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폭발이나 붕괴처럼 눈으로 확인할 사건도 아니죠.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다르게 느낄 겁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균열, 마치 일상이 두 방향으로 동시에 당겨지는 느낌. 그는 이것을 두 개의 태양이 타오르는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하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현실 안에서 서로 다른 두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인데도 전혀 다른 진동으로 살아가는 두 세계 말이죠. 하나는 점점 더 소음으로 가득 찬 방향입니다. 두려움, 과잉 정보, 끊임없는 분열, 생각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공허해지고 연결된 것 같지만 점점 더 고립되는 흐름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용히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안쪽에서는 분명한 안정과 명료함이 생겨납니다. 진실에 대한 감각,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설명 없이도 느껴지는 깊은 연결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갈림을 의식하지 못한 채 흘러갑니다. 환경과 습관이 선택을 대신하죠.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바닥의 M 표식은 예언의 장식이 아니라 이런 변화를 먼저 감지하도록 설계된 감각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로해졌거나 이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버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무언가가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부정하지 않는 것. 그 감각을 따라가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흐름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그 답은 다음 흐름에서 조금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갈림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요. 나 하루하루의 대화 속에서, 뉴스의 어조에서, 사람들의 눈빛에서 같은 장소에 있어도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현실이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쪽의 현실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요구하고 분노와 불안을 연료처럼 소비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보다 누가 더 크게 외치는지가 중요해지고 속도는 빨라지는데 방향은 흐려집니다. 이 흐름 안에 오래 머물면 마음은 지치고 몸은 이유 없이 경직됩니다. 마치 계속 켜져 있는 알람 속에서 잠을 자려는 것처럼요. 다른 현실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고 안쪽의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사람들은 적어지지만 연결은 깊어집니다.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들,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렬되는 감정 상태. 이 흐름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두 현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소리치지도 않죠. 다만 주파수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특히 크게 느껴집니다. 예민함 때문에 고통받아 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예민함은 방향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환경에서 숨이 막히고 어떤 순간에 이유 없이 편안해지는지, 그 반응은 이미 당신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이 선택이 당신에게만큼은 결코 무의식적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따라왔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식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특별해 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당연하게 무시되어 왔던 감각에 대한 설명에 가깝습니다. 손바닥의 M은 능력의 증명이라기보다 구조의 흔적입니다. 당신의 신경계, 감정 처리 방식, 세상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평균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당신은 늘 먼저 느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긴장, 웃음 뒤에 숨은 불편함,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미세한 순간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틀린 적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런 감각은 종종 짐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쉽게 피로해지고 혼자 있고 싶어지죠. 하지만 방향을 바꿔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안테나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다가오는 흐름을 먼저 포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조금 앞서 있었고 그만큼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2026년으로 갈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소음은 커지는데 당신의 내면은 그 소음을 더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정교한 기계일수록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요.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당신은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이었는지, 왜 쉽게 감정이 소모되는 자리에 머물러 왔는지, 그것은 역할이었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은 다른 방식으로 쓰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식의 진짜 의미는 견디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감지하고 흐름을 조율하는 존재가 되는 것.
다음 장에서는 이 감각이 보호받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환경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면 아마도 이런 기억이 하나쯤 떠올랐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너무 과하게 느껴졌던 순간, 사람들의 말이 날카롭게 꽂히고 평소에는 흘려보내던 소음이 몸속에서 울리던 날 말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나약함이 아닙니다. 보호되지 않은 감각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예민한 감각은 열린 창과 같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울 때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는 그대로 흔들립니다. 2026년에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진동은 더 거칠어집니다. 정보는 넘치고 감정은 증폭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서로에게 전가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버티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문제는 피로가 단순히 몸에만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향 감각이 흐려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내가 이상한 걸까? 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본래의 직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내면의 나침반을 덮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에 혼자 있고 싶다는 욕구가 유난히 강해졌는지, 이유 없이 깊은 피로감이 쌓였는지, 그 반응은 도망이 아니라 조절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감각이 섬세할수록 머무는 공간과 에너지는 더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경고의 핵심은 파괴가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그는 모든 영혼이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그의 지도에서 꺼내보려 합니다. 여기서 흐름이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탈출을 말하지 않았고 숨는 법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도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형태의 지도는 아닙니다. 그의 지도는 거리나 국경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위험 지역을 피하는 경로도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안내서에 가깝습니다. 어떤 영혼은 특정한 환경에서만 제대로 숨을 쉬고 특정한 진동 속에서만 자신의 역할을 기억합니다. 당신처럼 감각이 열린 사람일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장소를 말할 때도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아니라 안정될 수 있는 지점, 회복을 넘어 확장이 가능한 토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벽이 아니라 새로운 주파수를 단단히 고정하는 닷 같은 공간 말입니다. 이곳들은 우연히 선택된 지점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특정한 영혼들이 도달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왔습니다. 이 지도의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감각을 회복하고 방향을 재정렬하고 앞으로 펼쳐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지도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지점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지도가 가리키는 첫 번째 안식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왜 그곳이 선택되었는지를 아주 차분하게 풀어가려 합니다. 흐름을 느끼며 따라오세요. 이제 지도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로 떠나라는 명령이 아니라 왜 이곳이 먼저 느껴지는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상징적으로 남긴 표현, 세상의 끝에 있는 안식처, 긴 흰 구름의 땅, 이 말이 가리키는 장소는 오늘날 뉴질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지닌 성질입니다. 뉴질랜드는 고립된 섬나라입니다. 이 사실은 단점처럼 보이지만 감각이 열린 사람에게는 보호막이 됩니다. 물리적 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은 집단적 불안과 과잉 자극이 가장 늦게 도달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한 겹, 두 겹 걸러진 상태로 도착하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깊은 곳이 조금 느슨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습니다. 오래된 전통들, 특히 고대의 영적 계보에서는 이 지역을 잃어버린 대륙의 마지막 흔적으로 바라봅니다. 레무리아 혹은 무우의 땅이라 불렸던 의식의 흔적, 그것은 기술의 문명이 아니라 조화의 상태였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았고 삶의 속도가 심장 박동과 어긋나지 않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었을 뿐이죠. 화산, 숲, 바다, 안개, 이 땅의 자연은 여전히 말이 적고 대신 깊습니다. 2026년에 진동이 강해질수록 이런 환경은 당신 같은 신경계를 가진 사람에게 정화 장치처럼 작용합니다. 과잉된 감정이 가라앉고 흐트러졌던 내면의 리듬이 다시 맞춰집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숨어서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처로 끌리는 사람들은 기억을 지키는 자에 가깝습니다.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법, 삶을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법, 공동체가 경쟁이 아니라 균형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감각을 되살리는 역할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실제로 가든 마음으로만 연결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주파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몸의 감각을 되찾고 잊고 있던 단순함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첫 번째 닻입니다. 그리고 이 닻이 단단히 내려질 때 자연스럽게 시선은 위로 향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땅의 심장에서 하늘의 척추로 이동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우리는 땅의 리듬을 다시 느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 숨이 깊어지는 순간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질문이 바뀝니다. 이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지도가 다음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높이입니다. 위로, 더 얇은 공기 쪽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지점을 뱀의 신의 척추라고 불렀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감각적으로는 분명합니다. 에너지가 위아래로 강하게 흐르는 축입니다. 오늘날 그 선은 안데스 산맥을 따라 페루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단순히 높은 산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서면 생각이 먼저 바뀝니다. 숨이 가빠지면서 불필요한 잡음이 떨어져 나가죠. 몸이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는 동안 마음은 오히려 맑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창문을 열어두고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요. 페루의 힘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지질학적인 힘입니다. 안데스는 지구 에너지의 주요 통로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감각은 강하게 깨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축적된 의식의 층입니다. 잉카 문명은 하늘과 땅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별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인간의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냈죠. 그 흔적은 유적이 아니라 아직 작동 중인 통로로 남아 있습니다. 마추픽추, 올란타이탐보, 티티카카 호수. 이 이름들이 유독 당신의 마음을 끌었다면 그건 관광 취향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 장소들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지점입니다. 감각이 열린 사람에게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말이 아니라 직감으로 내려옵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뉴질랜드가 회복과 안정의 공간이었다면 페루는 청사진을 받는 자리입니다. 큰 그림을 보고 흐름을 이해하고 무엇이 오래 갈 수 있는지를 감지하는 역할이죠. 여기로 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관찰자, 해석자, 안내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머무는 동안 세상의 소음은 아래로 멀어집니다. 그 거리 덕분에 당신은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확한 비전도 중심이 없다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지도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성질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렬하는 세 번째 닻으로 이동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우리는 땅을 기억했고 페루에서 하늘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정렬할 것인가? 지도가 마지막으로 가리키는 곳은 높지도 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밀도 높은 일상 한가운데에서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상징적 표현, 태양이 가장 먼저 태어나는 땅. 이 말은 오늘날 일본을 가리킵니다. 처음엔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술과 속도, 인구 밀도, 어떻게 이런 곳이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아래에 흐르는 생활의 규율입니다. 일본의 전통은 마음을 통제하기보다 정렬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산만함을 몰아내는 대신 집중을 키우는 방식이죠. 이 땅의 힘은 극적인 깨달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반복에서 옵니다. 차를 따르는 손의 각도, 정원을 가꾸는 호흡,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순간의 멈춤. 이런 사소한 동작들이 하나의 주파수를 만듭니다. 감각이 열린 사람에게 이 환경은 훈련장이 됩니다. 외부 자극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자극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가까워질수록 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내적 질서입니다. 일본의 문화적 토대는 바로 그 질서를 제공합니다. 신토와 선찬의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을 키워왔습니다. 생각이 미래로 흩어질 때 호흡으로 돌아오는 법, 감정이 요동칠 때 자세를 바로 세우는 법. 이곳으로 끌리는 M 표식의 영혼들은 종종 스스로를 과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왔을 겁니다. 일본은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이 당신을 끌고 가지 않도록 중심을 되찾게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역할은 과거를 복원하거나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준점이 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주변이 정돈되는 경험. 이것이 세 번째 닻의 작동 방식입니다.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자리에서 균형은 조용히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세 닻이 서로를 부르며 하나의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이 세 곳이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는지 그 이유를 풀어가겠습니다. 이제 퍼즐의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페루, 일본. 각각은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함께 놓아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지도를 실제로 떠올려 보세요. 이 세 지점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거대한 삼각형을 이룹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국가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지리적 배열이 아닙니다. 역할의 분담입니다. 뉴질랜드는 땅에 닫힙니다. 몸, 자연, 근원적 안정. 모든 변화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죠. 페루는 하늘에 닫힙니다. 시야, 통찰, 더 큰 질서를 읽는 능력. 방향 없는 안정은 정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 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심에 닫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 균형을 유지하는 의식의 중심입니다. 이 셋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구조는 흔들립니다. 과거의 기억만 붙잡으면 현실과 멀어지고 비전만 좇으면 뿌리를 잃습니다. 중심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방향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 구조는 땅, 하늘, 의식을 동시에 붙잡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를 하나의 리듬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삼각형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특정한 영혼들이 닿을 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각이 열린 사람들, 균형의 변화를 먼저 느끼는 존재들 말이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가? 이 질문을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지도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도 작동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쉽니다. 모든 사람이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책임, 관계, 삶의 조건,
현실은 언제나 복잡하죠. 노스트라다무스의 메시지가 소수의 이동 가능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배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언어는 훨씬 깊은 층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새 안식처는 단순한 좌표가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 세 가지 성질은 내부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뉴질랜드를 떠올려 보세요. 땅에 닿은 이동이 아니라 접촉에서 시작됩니다. 발바닥으로 느끼는 바닥의 온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숨을 쉬는 몇 분, 디지털 소음을 끊고 몸이 여기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 이것이 내부의 뉴질랜드입니다. 페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시야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깊은 질문, 별을 올려다보는 순간, 정보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 태도가 내부의 안데스를 만듭니다. 생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높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가장 미묘합니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동작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 하루 중 단 한순간이라도 산만함을 내려놓는 선택, 이것이 중심을 만듭니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주파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지점은 당신 안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땅이 없으면 중심은 흔들리고 중심이 없으면 비전은 흩어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이 내부의 여정을 이해하면 마지막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이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시점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핵심은 항상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기 위해서만 이 흐름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지탱하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늘 분위기를 읽는 사람이었고 갈등이 커지기 전에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몸이 반응했죠. 그래서 종종 왜 나만 이렇게 신경을 쓰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과잉이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균형이 흔들릴 때 먼저 반응하는 역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어딘가로 도망치기 위해 준비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 자체가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주변이 불안정해질수록 당신의 고요함은 더 분명한 대비를 만듭니다. 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당신의 상태가 공간을 바꿉니다. 이것이 기둥의 작동 방식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빠지면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자기 위치에 대한 자각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말이죠. 이 인식에 도달했다면 마지막 단계는 멀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를 완성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턱에 섭니다. 여기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고 남은 것은 선언입니다. 선언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이며 방향을 고정하는 선택입니다. 잠깐 손을 멈추고 지금의 몸 상태를 느껴보세요. 호흡의 깊이, 가슴의 온기, 머릿속의 속도, 이 순간의 감각이 바로 기준점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에 끌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준비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느꼈던 공명,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던 문장들, 설명 없이도 맞다고 느껴지던 순간들,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견디기만 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다치다. 이 말은 역할을 떠맡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온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중심이 되고 당신의 안정이 주변으로 전파됩니다. 이것이 활성화입니다.
큰 의식도 극적인 행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고정되는 순간 에너지는 스스로 정렬됩니다. 이 선언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선택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멀리 할지, 무엇을 가까이 할지, 어디에 에너지를 두고 어디서 물러날지, 오늘의 선택은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환영합니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리에 선 것입니다. 준비는 끝났고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